엄마, 이번 명절도 못 가요. 바빠서. 박말수는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며 한참을 멈춰 섰습니다. 5년째 반복되는 똑같은 문자였습니다. 명절 아침 혼자 차려진 제사상 앞에서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상속받고 나서 5년째 발길 끊었다면서요? 아이고, 세상에 이런 팔자가 어디 있어요?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이웃 윤춘자 할머니의 큰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효자라던 아들이 어찌 그럴 수가 있어요? 상속만 받으면 끝인 줄 아나 봐요. 말수는 괜찮다는 듯 창문으로 다가가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옆집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옆집에서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이 함께 모여 명절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기름이 지글지글 끓는 소리와 함께 가족들의 화목한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옆집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나란히 서서 전을 뒤집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 치마폭에 매달려 응석을 부리고 있었고요. 말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낡은 서랍을 열고 두꺼운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토지 등기부등본과 집 소유권 증서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잘못한 걸까? 서류를 꼭 쥔 말순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아니면 내가 속은 걸까? 그래도 명절이니까,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말수는 부엌으로 향해 정성스럽게 음식을 담아 보따리를 쌌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좋아하던 잡채, 직접 빚어 만든 송편, 그리고 갓 지은 따뜻한 밥까지. 하지만 핸드폰 속 그 차가운 문자가 계속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바빠서. 고작 3글자. 5년 동안 아들이 어머니에게 건넨 유일한 변명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상속이라니 어떤 상속을 말하는 걸까요? 한때 그토록 효성스럽던 아들이 어머니를 외면하게 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말순이 꼭 쥐고 있던 그 서류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말순은 보따리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입구까지 걸어가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말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발걸음은 저절로 버스 정류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버스에 몸을 맡기자 창밖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논밭과 작은 마을들을 지나 점점 도시로 향하는 길. 말수는 무의식 중에 5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버스를 타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었죠. 하지만 그날의 말수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라 있었거든요. 엄마, 큰일 났어요. 그날 아들 도연이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었습니다. 수진이가 임신했는데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라고 해요. 그런데 집이 너무 좁아서 아이 낳으면 어떻게 키우죠? 그래, 우리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말수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손자를 볼 수 있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아들이 자신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것이 감격스러웠거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능력이 없어서. 무슨 소리야? 내 자식이 힘들어하는데 엄마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말수는 망설임 없이 결정했습니다. 그녀가 평생 모아온 돈으로 산 땅 2필지와 조그만 상가 건물 하나. 그것을 아들에게 넘겨주기로 한 것입니다. 당시 그 재산의 가치는 약 5억 원 정도였습니다. 말순에게는 전 재산의 절반에 가까운 큰 돈이었죠. 엄마, 이걸 어떻게 받아요? 너무 큰 돈인데. 괜찮다, 괜찮아.
내가 죽으면 어차피 너희 거 될 건데 뭐. 지금 필요할 때 쓰는 게 낫지. 그때 며느리 수진이도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태어날 아이한테도 할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꼭 가르칠게요. 효도는 마음이면 충분하다. 건강한 손주만 낳아다오. 상속 절차는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말수는 기꺼이 도장을 찍었고 아들 부부는 그 돈으로 넓은 아파트를 사고 새 차도 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는 날이 조금씩 많아졌어요. 며느리도 예전만큼 자주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바쁘겠지 뭐. 새 집에 적응하느라. 말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명절이 왔을 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엄마, 명절에는 수진이 친정에 가기로 했어요. 아이도 어리고. 다음에 뵐게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말수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서운했습니다. 예전에는 명절마다 빠짐없이 와서 차례도 지내고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냈거든요. 두 번째 명절에도 같은 핑계였습니다. 세 번째도, 네 번째도. 그러다가 다섯 번째 명절에는 아예 연락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말순이 먼저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도연아, 명절인데 언제 올 거냐? 아, 엄마. 이번에도 못 갈 것 같아요. 회사 일이 있어서. 그때부터였습니다. 말순이 진짜 상황을 깨닫기 시작한 것은 버스 창밖으로 아들이 사는 신도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높다란 아파트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어요. 그중 어디선가 자신의 돈으로 산 집에서 아들 가족이 살고 있을 텐데 과연 오늘은 자신을 반갑게 맞아줄까요? 말수는 가슴 한편에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말수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20층짜리 고층 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선 신도시. 자신의 돈으로 아들이 산 집이 저 어딘가에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말순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과연 아들이 반갑게 맞아줄까요? 며느리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나다, 엄마야.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갑자기 어떻게? 도연이가 당황한 표우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말수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분홍색 꽃무늬 앞치마를. 도연아, 너 왜 그 차림으로? 아, 이거요? 설거지하고 있었어요. 아들은 부끄러운 듯 앞치마 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말수는 현관에 신발을 벗으며 집안을 둘러봤어요.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며느리 수진이와 또 다른 중년. 여성이 소파에 편안히 앉아 과자를 먹으며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누가 왔나 보다. 중년 여성이 말했습니다. 아마도 수진이의 어머니인 것 같았어요. 아, 시어머니 오셨네요. 수진이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일어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말수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아. 그리고, 아, 제 어머니예요. 놀러 오셨어요. 수진이의 어머니는 말순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인사라기보다는 그냥 확인하는 정도였어요. 명절이라서 음식 좀 해왔어. 도연이가 좋아하던 잡채랑. 말순이 보따리를 내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철컥거리는 소리와 함께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이 다시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도연 씨, 그릇 좀 조심히 씻어요. 깨뜨리면 안 되잖아요. 수진이가 소파에 누운 채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설거지를 하는 것도 놀라웠지만 며느리가 그런 식으로 지시하는 것은 더욱 당황스러웠거든요. 수진아, 도연이는 회사에서 돌아와서 피곤할 텐데. 괜찮아요, 어머니. 요즘은 이런 게 정상이에요. 수진이는 여전히 텔레비전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사위도 집안일 잘해요.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수진이의 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요즘 남자들은 다 일해야 해요. 옛날처럼 남자는 밖에서만 일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말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세상이 변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부엌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아, 저녁은 뭐 해 먹을까? 냉장고에 있는 거 아무거나 해요. 제가 피곤해서. 말수는 부엌으로 가보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에서 아들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도연이는 고무장갑을 끼고 성실하게 그릇들을 닦고 있었습니다. 등이 구부러진 채로 마치 오랫동안 그런 일에 익숙해진 것처럼 자연스럽게. 도연아, 내가 도와줄까? 말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아들은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수진이와 그녀의 어머니가 계속 드라마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말순이 없는 것처럼. 어머니,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수진이가 마지못해 일어나려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몸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말수는 소파 끝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자신의 집에 온 것 같지 않았어요. 마치 남의 집에 불쑥 들어온 불청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17살 손자 태윤이가 나왔어요. 할머니, 태윤이만큼은 반가워했습니다. 말수는 그제서야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우리 태윤아, 많이 컸네. 키도 훨씬 커지고.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태윤이의 말에 말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적어도 손자만큼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하지만 수진이가 태윤이를 불렀습니다. 태윤아, 숙제는 다 했어? 방에 가서 공부해. 엄마, 할머니 오셨는데. 할머니는 금방 가실 거야. 어서 공부하러 가. 말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손자와 이야기할 시간조차 주지 않으려는 건가요? 부엌에서는 여전히 아들의 설거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컥, 철컥. 그 소리가 말순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말순은 1시간 가까이 그 어색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그녀의 어머니는 계속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고 아들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까지 시작했어요. 도연 씨, 양파 써는 소리가 너무 커요. 수진이가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조심할게요. 아들의 대답에 말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말순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수진이는 여전히 텔레비전을 보며 대답했어요. 도연이가 혼자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하는데 너는 왜 도와주지 않니?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진이가 처음으로 말순 쪽을 돌아봤어요. 어머니, 요즘은 다 이래요. 남녀평등 시대라고 들어보셨죠? 남녀평등이 뭐가 나쁘냐? 하지만 서로 도와가며 사는 게 부부 아니냐? 말순의 목소리에 약간의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아이 돌보고 집안일 하느라 피곤해요. 도연 씨는 회사에서 앉아서 일만 하니까 집에 와서 이 정도는 해야죠.
수진이의 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요즘 며느리들이 얼마나 힘든데요. 옛날처럼 시어머니 눈치 보며 살 수는 없어요. 말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왜 갑자기 오셨어요? 미리 연락도 안 하시고. 수진이가 따지듯 물었습니다. 명절이니까 왔지. 가족끼리 얼굴 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명절이면 뭐 특별한가요? 저희는 저희대로 계획이 있는데. 말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계획? 무슨 계획? 오늘 저녁에 제 친구들이랑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도연 씨가 요리 연습하는 거예요. 순간 말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명절날 친구 모임이라니. 수진아, 그럼 차례는 언제 지낼 거냐? 차례요? 저희는 안 지내요. 그런 구식은 이제 안 해도 돼요. 수진이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말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차례를 안 지낸다고?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이웃들이 들어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조상 제사를,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전통을. 어머니,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해요. 그때 부엌에서 아들이 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도연아, 내가 대답해라. 정말 차례 안 지낼 거냐? 아들은 망설였습니다. 잠깐 수진이를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요즘은 그런 게 좀 뭐가? 말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변했다니. 옛날 방식은 이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순간 말순은 무언가 단단한 것이 가슴속에서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말순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무서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어요. 그럼 내가 묻겠다. 5년 전에 내가 준 그 돈으로 산 이 집에서 내가 준 돈으로 산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조상에 대한 예의는 버리겠다는 거냐? 수진이가 발끈했습니다. 어머니, 그 얘기는 왜 또 꺼내세요? 그건 이미 저희 거예요. 내가 언제 줬다고 했냐? 말순의 목소리에 이상한 힘이 실렸습니다. 뭐라고요? 수진이가 당황했어요. 상속받았다고 해서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줄 아냐? 말순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져 있었어요. 마치 지금까지 숨겨왔던 무언가가 슬며시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말수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뭔가 계산하는 듯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어요. 나는 이만 가겠다. 벌써요?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아들이 말했지만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희는 너희 계획대로 해라. 말순이 현관으로 향할 때 수진이의 어머니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시어머니들이 참 고집스러워. 말순은 그 말을 듣고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봤어요. 고집스럽다고? 그 순간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말순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봐온 평범한 시골 할머니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하지만 말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잘 있어라. 문이 닫힌 후 집안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 도연이는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눈빛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말순이 아파트를 나선 후 집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야, 기분 나쁘게 왜 저래? 수진이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시어머니들이 다 저래요. 시대가 바뀐 걸 받아들이질 못해. 수진이의 어머니가 맞장구 쳤습니다. 하지만 아들 도연이는 계속 불안한 표정으로 현관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연 씨, 왜 그래요? 설마 어머니 말에 신경 쓰는 거 아니죠? 아니야. 그런데 엄마가 마지막에 한 말이 좀 이상했어. 뭐가 이상해요? 상속받았다고 해서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줄 아냐고 했잖아. 그게 무슨 뜻일까? 수진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뜻이긴요? 그냥 기분 나빠서 하신 소리죠. 법적으로는 다 우리 거예요. 그런데 도연이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분명 평소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한편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말순의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창밖 풍경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어요. 집에 도착한 말순은 곧바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 건물 소유권 증서, 그리고 몇 장의 계약서들. 말수는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게 이렇게나 많네. 그녀가 아들에게 준 재산은 전체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말순에게는 아직도 상당한 재산이 남아 있었거든요. 5년 전에 준 것도 조건부였는데 말순은 특별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상속 계약서였는데 거기에는 작은 글씨로 조건이 적혀 있었어요. 효도 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 상속 무효. 당시 공증사무소에서 말순이 특별히 요청해서 넣은 조항이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그냥 대충 서명했겠지만 말순은 이런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냥 착한 시골 할머니로만 보였구나. 말순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실 말순은 젊었을 때부터 사업에 눈이 밝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아이를 키우며 작은 구멍가게부터 시작해서 점점 사업을 키워나갔어요. 부동산 투자, 임대업, 심지어 작은 건설회사까지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항상 그저 평범한 어머니로만 행동했어요. 아들이 위축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이제는 보여줄 때가 됐구나. 말수는 핸드폰을 들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저 박말순입니다. 오랜만이죠. 전화기 너머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사장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그런데 좀 급한 일이 생겨서 연락드렸어요. 무슨 일이신지요? 5년 전에 제가 아들한테 상속해준 재산 관련해서 문의할 게 있어요. 혹시 내일 시간 되시나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오세요. 전화를 끊은 말수는 다시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상자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은행 통장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말순이 평생에 걸쳐 모은 진짜 재산의 규모였죠. 아들에게 준 5억 원은 정말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엄마. 그래, 무슨 일이냐? 말순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자상했습니다. 아까는 미안해요. 수진이가 좀 예민해서. 괜찮다. 이해한다. 그런데 엄마 아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말순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무슨 말? 상속 얘기요. 무슨 뜻이었어요? 아무 뜻 없었다. 그냥 기분이 상해서 한 소리야. 하지만 도연이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엄마, 혹시 그때 상속 계약서에
뭔가 특별한 조건이 있었나요? 순간 말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그런 걸 묻니? 그냥 궁금해서요. 너희가 서명할 때 안 읽어봤냐? 도연이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워낙 급하게 진행되어서 자세히 보지 못했거든요. 엄마, 그 계약서 혹시... 됐다. 이미 끝난 일이야. 말순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연이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서재로 가서 5년 전 계약서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어딘가에 보관해뒀을 텐데. 한편 말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이구나. 그녀의 눈빛에서는 지금까지 숨겨왔던 날카로움이 번뜩였어요. 평범한 시골 할머니가 아닌 수십 년간 사업 세계에서 살아남은 강인한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들의 변한 모습, 며느리의 건방진 태도,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무시당해 왔는지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몇 시간 후 다시 잠에서 깼어요.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의 적막함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죠. 말순은 부엌에서 혼자 아침을 차려 먹었습니다. 평소보다 식욕이 없어서 죽 한 그릇만 끓여 먹었어요. 그마저도 절반도 못 먹고 밀어냈습니다. 라디오를 켜서 아침 방송을 들었어요. 뉴스가 끝나고 청취자 사연 코너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김모 씨가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말순은 설거지를 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치매에 걸리셔서 더 힘들어졌지만 남편과 함께 정성껏 돌봤어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에 저희는 작은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그 돈으로 아이들 교육비를 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됩니다. 라디오 진행자가 감동받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효도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고 하죠. 말순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전통을 잃어간다고 하지만 진정한 효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가치라고 생각해요.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효의 본질이 아닐까요? 말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바로 자신이 평생 믿고 살아온 가치였거든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효도는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작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라디오에서 다음 곡이 흘러나왔지만 말순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관심과 사랑. 자신은 아들에게서 그런 것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오후가 되어 말순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제법 큰 로펌이었어요. 사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김 변호사는 말순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20년 가까이 말순의 법률 업무를 담당해온 사람이었죠. 그동안 잘 지냈지요?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로 오셨는지요? 말순은 5년 전 상속 계약서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 계약서 혹시 기억하시나요? 김 변호사는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아, 맞습니다. 당시에 사장님께서 특별히 조건을 넣어달라고 하셨죠. 효도 의무 조항 말입니다. 그게 지금도 유효한가요? 물론입니다. 공증까지 받은 정식 계약서니까요. 조건을 위반하면 상속 무효 조치가 가능합니다.
김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효도라는 것이 주관적인 개념이라서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긴 합니다. 증거요? 네, 예를 들어 명절에 안부를 묻지 않는다거나 아예 연락을 끊는다거나 하는 객관적인 사실들 말입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그런 증거들은 충분히 쌓여 있었거든요. 준비가 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절차를 밟아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말수는 잠깐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하지만 아들 부부의 태도를 생각하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엄마, 아까 그 계약서 찾았어요. 말순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근데 이상해요. 여기 보니까 효도 조건이 있네요. 이게 뭐예요? 내가 서명할 때 안 봤냐? 그때는 급해서. 엄마, 이거 진짜예요? 말수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래, 진짜다.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걸? 뭘 잘못했냐고? 말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5년 동안 명절에 한 번도 안 왔으면서 차례도 안 지낸다고 하면서 그게 효도냐? 도연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편 아들 집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서랍 깊숙한 곳에서 통장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통장을 열어보니 수진이 모르는 계좌였습니다. 그것도 제법 큰 금액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지? 수진이는 당황했습니다. 남편이 자신 몰래 돈을 모으고 있었던 걸까요? 통장의 거래 내역을 보니 매달 조금씩 꾸준히 저축한 흔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5년 전부터. 설마 도연이가 나 몰래. 수진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도연이가 전화를 끊고 서재로 들어왔어요. 수진아, 큰일 났어. 엄마가. 그런데 수진이 손에 든 통장을 보고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 이게 뭐예요? 당신이나 몰래 모은 돈이에요? 갑작스럽게 두 가지 폭탄이 터진 상황에 도연이는 어쩔 줄 몰랐어요. 한편 말수는 집으로 돌아와 다시 재산 서류들을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틀 후 말수는 다시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연락을 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통보를 했다고 해야겠죠. 내일 오후 3시에 갈 테니까 집에 있어라. 전화를 받은 도연이는 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놀랐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거든요.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집 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거실에는 도연이와 수진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둘 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 수진이가 일어나서 인사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말수는 소파에 앉으며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5년 전 상속 계약서 얘기부터 하자. 어머니, 그거 정말 진짜예요? 효도 조건 같은 거 말이에요. 수진이가 따지듯 물었습니다. 그래, 진짜다. 말순의 대답은 간단 명료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효도가 뭔지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우리도 나름대로는 효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나름대로. 말순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5년 동안 명절에 한 번도 안 와놓고 차례도 안 지낸다고 해놓고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들 이래요. 수진이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그럼 시대가 바뀌었다는 핑계로 부모한테 받은 재산만 차지하고 의무는 안 하겠다는 거냐? 의무요? 법적으로는 저희가 정당한 소유자예요. 수진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희는 그 돈 받고 싶어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어머니가 주셔서 받은 거잖아요. 말수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법정에서 판단받자. 뭐라고요? 수진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효도 조건 위반으로 상속 무효 소송을 걸겠다. 갑작스러운 선전포고에 아들 부부는 당황했어요. 엄마,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가족인데. 도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 말순이 아들을 쳐다봤어요. 내가 나를 가족으로 대했냐? 그건 5번의 명절, 5번의 생일, 한 번도 안부 전화 한 통 제대로 안 했으면서 아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협박하시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저희가 이길 거예요. 이길 수 있나 해봐라. 말순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효도라는 게 주관적이라고 생각하나? 객관적인 증거가 얼마나 많은지 아냐? 말순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여기다 있다. 5년간의 통화 기록, 문자 내역, 명절 불참 기록, 심지어 이웃들의 증언까지. 수진이의 얼굴이 점점 하얘졌습니다. 어머니, 설마 정말로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위반했으니까 상속 무효다. 집도 내놓고 차도 내놓고 받은 돈도 다 돌려줘라. 순간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가 갑자기 히스테리를 부렸어요. 안 돼요. 우리가 이 집 사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이 키우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건 내 알 바 아니다. 말순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라고 하세요? 도연이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내가 왜 책임져야 하냐? 그때 방에서 손자 태윤이가 나왔어요. 아까부터 큰 소리에 잠에서 깬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 왜 이렇게 큰 소리로? 태윤이는 가족들의 굳은 표정을 보고 상황을 직감했어요. 또 싸우는 거예요? 수진이가 태윤이에게 소리쳤습니다. 방에 들어가. 어른들 얘기에 끼어들지 마. 엄마, 왜 그래요? 할머니는 우리 가족이잖아요. 태윤이의 순수한 말에 모든 사람들이 잠깐 멈췄어요. 가족이면 왜 자꾸 싸워요? 왜 할머니를 못 오게 해요? 수진이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태윤아, 넌 몰라. 어른들 사정이 복잡해서. 뭐가 복잡해요? 태윤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할머니가 오시면 좋은데 왜 못 오게 해요? 할머니도 우리랑 같이 명절 보내고 싶으실 텐데. 그때 태윤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다 싫어요. 왜 자꾸 싸워요? 그냥 가족이면 안 돼요? 17살 소년의 절규였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가족의 화합을 바라는 간절한 외침이었어요. 태윤이의 울음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어른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말순도 잠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손자의 눈물을 보니 가슴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수진이는 태윤이에게 화를 냈어요. 조용히 해. 내가 뭘 안다고. 엄마는 왜 할머니한테 그렇게 나빠요? 할머니가 뭘 잘못했어요? 태윤이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수진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내 할머니가 우리 집 뺏으려고 한다고. 우리를 길거리로 내쫓으려고 한다고. 순간 태윤이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말수는 손자의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정말이에요? 태윤이의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말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손자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거실에는 태윤이의 흐느낌만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태윤이의 울음소리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말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자의 눈물에 젖은 얼굴을 보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정말 우리 집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태윤이가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말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손자에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태윤아, 할머니도 엄마 아빠처럼 나쁜 사람이에요? 그 말이 말순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그게 아니야, 태윤아. 할머니는. 그럼 왜요? 왜 우리를 괴롭혀요? 태윤이의 순수한 질문에 말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무리 이유가 있어도 손자에게는 할머니가 가족을 해치는 나쁜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수진이가 태윤이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태윤아,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할머니가 아무것도 못하게 할 거야. 말수는 그 모습을 보며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이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장 소중한 손자에게는 악역이 되어버린 거죠. 엄마, 이제 그만해요. 도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 법정까지 갈 필요 없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갑작스러운 아들의 말에 수진이가 깜짝 놀랐어요. 도연 씨,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정말 잘못했어, 수진아. 엄마 말이 맞아. 도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5년 동안 우리가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 명절에도 안 가고 안부도 제대로 안 묻고. 그건 바빠서 그런 거잖아요. 바빠서? 정말 바빠서였을까? 도연이가 수진이를 바라봤어요. 아니면 엄마 얼굴 보기 싫어서 피한 거 아니야? 수진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도연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머니 편 들려고? 편을 드는 게 아니야. 진실을 말하는 거야. 도연이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말수는 아들의 사과를 듣고 있었지만 왠지 허전했어요. 너무 늦은 후회 같았거든요. 도연아, 내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하지만 엄마. 도연이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렇다고 집까지 뺏을 수는 없어요. 우리도 살아야 하거든요. 뭐라고? 태윤이도 있고 앞으로 살아갈 길도 생각해야 하고 법적으로는 우리가 정당한 소유자니까. 순간 말수는 배신감을 느꼈어요. 아들이 사과하는 척하면서도 결국 재산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래, 결국 돈이 문제구나. 말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됐다. 말순이 가방을 들었어요. 더 이상 할 말 없다. 법정에서 보자. 어머니, 정말 끝까지 가실 거예요? 수진이가 도전적으로 물었습니다. 법정에서 어머니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세요? 요즘 세상에 효도 의무 같은 걸로 상속을 무효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말수는 잠깐 멈춰 섰어요. 사실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변호사는 가능하다고 했지만 실제 법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해보면 알겠지. 할머니, 태윤이가 말순을 붙잡으려 했지만 수진이가 막았어요. 건드리지 마. 할머니는 이제 남이야. 태윤이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제발. 말수는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돌아보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았거든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말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 변호사가 연락할 거다. 문이 닫힌 후 말수는 엘리베이터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과연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파트를 나선 말순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처럼. 한편 집안에서는 도연이가 서재로 들어갔어요. 수진이는 거실에서 태윤이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태윤아.
할머니가 아무것도 못해. 법적으로는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어. 하지만 도연이는 불안했어요. 서재에 앉아서 계속 그 계약서를 들여다봤습니다. 효도 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 상속 무효. 정말 이런 조건이 법정에서 인정될까요? 도연이는 무의식 중에 서랍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숨겨둔 통장을 꺼냈습니다. 5년 전부터 매달 조금씩 모아온 비상금이었어요. 수진이 몰래 따로 저축한 돈이었죠. 사실 도연이는 이런 날이 올 것을 어렴풋이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어머니와 갈등이 생길 것이고 그때를 대비해서 돈을 모아둔 거였어요. 통장 잔고는 3천만 원이었습니다. 5년 동안 조금씩 모은 결과였죠. 이 돈이라도 있으니까 다행이야. 도연이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설령 법정에서 진다고 해도 아예 무일푼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 통장의 존재가 곧 모든 것을 뒤바꿀 거라는 사실을. 거실에서는 수진이가 자신만만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태윤아,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우리한테서 아무것도 뺏어갈 수 없어. 법이 우리 편이야. 과연 그럴까요? 말순이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이대로 끝인 걸까요? 손자의 눈물, 아들의 배신, 며느리의 오만함. 모든 것이 자신에게 불리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눈빛에는 아직 포기하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말순은 혼자서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법정 소송은 결국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무엇보다 손자 생각 때문에 포기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웃 윤춘자 할머니가 흥미진진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말순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당신 며느리 말이에요. 사업한다고 돈 끌어다 쓰더니 완전히 망했다는 소문이에요. 말순은 놀라서 윤춘자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사업을 했길래? 온라인 쇼핑몰이라나 뭐라나. 어쨌든 큰 돈 들여서 시작했는데 몇 달 만에 완전히 망했대요. 윤춘자는 흥분한 목소리로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것도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서 했다던데 이제 빚더미에 앉았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말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집은? 그것도 담보로 잡혔다던데요?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들 가족이 아파트에서 쫓겨나 임시로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속이 후련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손자 생각에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러던 어느 저녁 집 앞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말수는 현관으로 나가봤어요. 밖에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가 서 있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수지는 명품 가방 대신 낡은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도연은 말라서 초췌해 보였습니다. 태윤이도 많이 컸지만 어딘지 위축되어 보였어요. 무슨 일이냐? 말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갑자기 수진이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발 살려주세요. 말순은 놀랐습니다. 그토록 건방지던 며느리가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거든요. 수진아, 뭐 하는 거야? 도연이가 당황하며 아내를 일으키려 했지만 수진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정말 잘못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태윤이도 제대로 된 곳에서 못 자고 있어요. 말수는 손자를 바라봤어요. 태윤이는 할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작은 방 하나만 빌려주시면.
도연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수는 한참 동안 그들을 바라봤어요. 1년 전에 자신을 내쫓듯 했던 그들이 이제는 구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냐? 말순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차례 안 지낸다고, 법이 너희 편이라고 했잖아.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미쳤었어요. 미쳤었다고? 말순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지금은 정신이 들었다는 거냐? 네. 이제야 어머니 마음을 알 것 같아요. 하지만 말순은 냉정했습니다. 내가 준 건 재산이지 양심이 아니다. 그 말에 수진이 더욱 바짝 엎드렸어요. 어머니 제발. 효도도 모르는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야. 말순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태윤이는 어떻게 해요? 애는 무슨 죄가 있어요? 도연이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말순은 잠깐 망설였어요. 손자 생각에 마음이 흔들렸거든요. 하지만 곧 마음을 굳혔습니다. 태윤이는 너희가 잘못 키운 거다. 부모가 조상을 무시하는 걸 보고 자랐으니까. 말순은 현관문 쪽으로 돌아섰어요. 돌아가라. 다시는 내 집 앞에 나타나지 마라. 어머니. 아들이 마지막으로 불렀지만 말순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밖에서는 수진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태윤이의 작은 목소리도. 할머니. 말순은 문 뒤에서 잠깐 눈물을 훔쳤어요. 손자를 보내는 마음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하니까요. 1시간 후 집 앞이 조용해졌어요. 아들 가족이 떠난 모양이었습니다. 말수는 안방으로 가서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오늘이 남편의 기일이었거든요.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리고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습니다. 여보, 봤지? 내가 옳았지? 말수는 남편의 영정 사진에 대고 말했어요. 그때 라디오에서 음악이 끝나고 진행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모 씨가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말수는 귀를 기울였어요. 효도는 재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작은 관심과 사랑, 그것이 진짜 효도가 아닐까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사상 앞에 앉아있는 말순의 모습은 당당했어요. 비록 외롭지만 자신의 신념을 지켜낸 승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것처럼 말순의 새로운 삶도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매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